대전까지 와서 이 재정분권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 재정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즉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해서 또 그런 궁금증들 관련된 여러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리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에 여러 강의를 이미 들으신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권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들을 다 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러면 분권을 그러면 해야 된다. 지금보다 분권, 즉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지방 분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과연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에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요. 규범적 지방분권론 또는 이제 규범적 지방분권론자. 그래서 규범적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규범적 분권론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반대되는 사람들로서 기능적 지방분권론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기능적 분권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규범적 지방 분권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고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고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또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정부에다가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이제 많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근데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경우는 그렇게 주민들을 불러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 어렵고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지방 또는 그 행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주민에 의한 행정이 가능하다. 시민에 의한 행정이 가능하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민주성 측면에서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민주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가요? 지방분권이. 그럼 지방분권, 그렇게 바람직한 지방분권, 즉 주민과 가까이 있는 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그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소위 규범적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범적으로 어떤 가치를 봤을 때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워낙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그 지방분권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지방분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그럴듯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이죠. 이 규범적 지방분권론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 또 다른 유형인 기능적 지방분권론을 보면 지방분권을 하자는 쪽의 입장인 거는 비슷한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지방분권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단체장이 빨리빨리 듣고자 하고 또 빨리빨리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뜻에 따른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효과만을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소위 지역이기주의 이런 거 있죠? 지역이기주의. 그래서 서울에 이제 저희 학교가 노원구에 있는데 그 노원구에 뭐가 있냐면 그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소각장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어서 거기 이제 쓰레기를 다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초기에 막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데모를 많이 했느냐? 서울시가 노원구에다가 소각장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노원구 주민들의 쓰레기만을 소각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고 노원구 주변에 여러 개의 뭐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그 구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그 상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요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이제 오는데 노원구 쓰레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중랑구 쓰레기도 오고 성북구 쓰레기도 오고 뭐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태우면은 거기 다이옥신이라는 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사실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그 아파트 값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그럼 왜 여러 구의 쓰레기를 같이 모아다가 소각하는 그런 소각장을 만들었느냐 하면 그게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노원구에서만 나오는 쓰레기 그걸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볼륨이 나와줘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구의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그렇게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결정은 서울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그런 방식을 수단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동 쪽에도 하나 갖다 놓고 또 대치동에도 갖다 놓고 이 상계동에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광역적인 이제 소각장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노원구 주민 입장은 다르죠. 노원구 주민 입장은 서울특별시 전체 효율성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원구 주민이 제일 중요한 거죠. 노원구청장은 어떨까요? 노원구청장은 서울시 전체의 그 이익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노원구민의 이익을 추구할까요? 노원구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구청장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원구청장도 같이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서서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중랑구나 성북구나 이런 데는 어때요?
자기들 별도의 또 소각장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소각장 부지 마련도 쉽지 않고, 그죠? 또 소각장의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효율성도 이게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광역적인 차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주민과 노원구청장은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소위 지역이기주의죠. 지역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 분권이 가져오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다. 과연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했을 때 그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긍정적인 효과, 바람직한 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에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효과들과 함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그 상급자치단체 또는 그 위에 중앙정부의 그 권한을 지방에 많이 부여하는 이제 그런 지방 분권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따져봐서 예컨대 어떤 특정한 사무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 를 결정을 해야 되면 그때 소위 규범적 분권론자들은 그건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겨줬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워낙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반면에 기능적 지방분권론은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무를 권한을 지방에 넘겨줬을 때 지방에서 어떻게 이 권한이 쓰여질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그 복리 증진이 더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빠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서 어떤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뭐 사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죠. 일종의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규범적 분권론의 경우는 이제 그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능적 분권론자 입장은 그런 민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치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른 가치는 뭘까요? 다른 가치는 뭐가 있냐면 보통 얘기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행정 또 정부가 추구하는 이제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주성뿐만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것을 또 추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이라는 것도 또 추구합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또 어떤 형평성, 이게 악화되면 곤란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방 분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 바로 기능적 분권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이 규범적 분권론자냐? 나는 기능적 분권론자냐? 판단하실 수 있겠죠? 내 입장은 뭔가? 지방 분권, 교정 분권을 바라보는 내 입장은 뭔가? 이게 뭐 첫 번째 강의 같으면 제가 그 질문을 안 드릴 텐데 벌써 여러 강의를 들으셨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규범적 분권론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규범적 분권론자다.
아니 눈치 보지 마시고 뭐 전혀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나는 규범적 분권론자다. 아무도 안 계세요? 나는 기능적 분권론자다. 기능적 분권론자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능적 분권론자 임을 이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분권이라는 것은 이게 목적 가치냐 수단 가치냐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분권 외에도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있느냐. 그래서 분권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분권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 증진 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안 하는 것보다. 또 국가 전체의 복리 증진, 어떤 경쟁력 강화, 또 뭐 형평성 강화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기능적 분권론자들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그 지방 분권이 과연 지방 분권을 했을 때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분권의 장점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이게 그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중앙정부의 관료제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정부가 세지는 거죠. 정부가 세야 그 여러 가지 권한들을 중앙정부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관료제가 강화하게 되면 보통 시민들의 자유권을 이제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에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크빌이라는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민주주의의 학교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 즉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만 하면 전국의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다 대통령 선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근데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 선거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자치단체 장에게는. 그래서 중앙정부 그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그거하고 이 지방행정하고는 이 상관관계가 많이, 연관성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치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지방행정이 어떤 상당히 그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준다. 그리고 이제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이라는 것은 과거의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지방공무원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이 중앙정부가 준 지침, 그것만 보고서 그냥 다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전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지방자치하고 국가의 권한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제를 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 대응성의 제고라는 것은 이제 지역의 어떤 그 특수한 그 환경이 있고 또 그 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훨씬 거기에 잘 대응해서 그 수요에 부응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의 특수한 사정을 다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할 때 이제 훨씬 더 지역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쇄신의 고무, 이건 뭐냐면 정책 혁신 뭐 이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 혁신 이 부분이 그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가장 강력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이제 만들 때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디어는 났는데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실패하는 아이디어 말고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가 전제하에서 중앙정부 공무원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서 적용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방 공무원이 만들어내서 적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실제 그 업무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다음에 데스크에서 그 책상에서 그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정책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현장 공무원이 훨씬 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일단 지방 분권, 지방자치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낸 정책을 만든 정책이 뭔가 잘 작동이 돼서 성공적으로 이제 그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원래 기대했던 성과를 이제 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는 어떠냐면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대전시 서구를 위해서 정책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국을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냈을 때 그 정책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공히 다 똑같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적용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낮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똑같으면은 사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고 환경이 똑같아가지고 하나의 정책이 모든 자치단체에 다 똑같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다면 굳이 지방자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냥 하나 만들어서 다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이 모든 지역에 성공적으로 다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데 비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책을 이제 만들게 되면 어때요? 아까 정책 아이디어도 이제 쉽게 훨씬 더 용이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나온 정책 아이디어가 현장에 쉽게 적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겠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 그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정책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렇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책의 실패가 나타낼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정책 아이디어의 형성에도 지방자치가 유리하고, 또 정책의
실패 가능성도 지방자치를 했을 때 훨씬 더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정책의 혁신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는 보통 이제 지침 같은 걸 통해서 전국에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쫙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이 똑같이 통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컨대 하나의 자치단체가 보니까 자기 지역에 이게 현재 제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기 지역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제도 말고 새로운 제도를 좀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근데 집행을 할 때 뭘 생각하냐면 항상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중앙부처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실패의 그 효과가 전국적이 돼버리겠죠? 그렇지만 대전 서구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면 실패할 가능성도 낮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효과는 대전 서구에 한정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실패 가능성도 낮지만 정책 실패의 그 효과, 그 코스트, 비용도 상당히 비교적 낮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옆에 자치단체들 아무도 따라하려고 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자치단체가 그걸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지역에 도움이 되더라. 그럼 옆에 있는 이 서구 옆에 있는 뭐 중구나 뭐 이런 데서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다른 뭐 예컨대 중구도 생각을 하겠죠. 그 담당 공무원이 이게 성공을 했는데 우리 중구에다가 저걸 가져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겠죠. 지침을 중앙정부가 주면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이게 뭐 현장에서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 일단 집행을 하면 그만인데 이게 지방자치를 하면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중구에 도입하면 어떨까? 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서구나 중구나 뭐 지역 주민의 그 구성이라든가 또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뭐 이런 등등이 다 비슷하다. 그러면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하겠죠. 그럼 해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또 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자치구가 또 하겠죠. 그러면 점점점 옆으로 막 퍼져나가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자치단체가 또 하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또 그 자치단체는 거기서 이제 그 효과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침을 주게 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다 통일적으로 그걸 새로운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맞는 자치단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의 결과에 따라서 옆에 자치단체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통일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책 혁신의 확산, 정책 혁신과 확산,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률성의 제고는 이제 예를 들면 거기 있는 것처럼 지역 적합 행정이 가능하다. 또 정보 왜곡이 약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리는데 또 그것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정보 왜곡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 간의 경쟁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경쟁. 그래서 아까 정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옆에 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또 스트레스 받겠죠? 저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뭐하냐?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압력이 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는 사실 그런 압력에 조금 둔감합니다. 뭐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막 비난을 하겠죠. 근데 그 비난을 하는데도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유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서구청이 행정을 하는데 이게 뭐 너무 엉망진창.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사 갑니다. 옆으로 이사 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어떤 미국의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발로 하는 투표를 하는데 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안 산다. 그리고 이사 가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투표를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거든요. 이사 가는 것은 내가 이 서구청의 지방행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을 이제 발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강화돼서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지게 되고 그 책임을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하는 방식이 이제 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자기들의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항상 경쟁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중앙정부도 경쟁에 노출돼 있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경쟁에 대한 압력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냐 하면 첫째는 낮은 참여율이에요. 낮은 참여율이 뭐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건 뭡니까? 지방자치를 통해서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듣고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참여를 주민들이 하지 않는다. 즉 지방행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거 신경 쓰고 있냐. 이러고서 신경 안 쓰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 지방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을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별로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장점,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그 전제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민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말하자면 자치단체 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제일 좋지만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즉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맡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중앙정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경우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근데 지역의 경우는 그게 지역에 한정돼 있고 말하자면 언론 기능 같은 것도 이
중앙 무대의 그런 언론사와 지역 언론은 전혀 또 그 경쟁력이라든가 영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약화됐지만 대전 같으면 이제 옛날에 대전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이 사회를 장악했잖아요. 그럼 대전고등학교 출신들이 이제 뭐 의회도 많고 또 공무원들도 많고 그리고 언론사도 또 많고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여기도 많고 또 대학에도 대학 교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다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더 잘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지역이. 그렇지만 중앙의 경우는 다르죠. 중앙의 경우는 전국적인 그런 뭐 옛날로 치면 명문고등학교들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명문고등학교를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그런 장점이 상당히 그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참여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에 속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분들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우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직접 관련된 사항 같으면 구청에 와서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내가 내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저희 그 학생들, 행정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 분권이 바람직하다 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 지방 분권을 우리가 내실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 집단의 지배 가능성.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죠. 권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특정 집단이 득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옛날에 미국 건국 초기에 이제 그 펜실베니아 같은 주에서는 퀘이커 교도들이 있어요. 개신교도들이 있고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 그 퀘이커 교도들을 그들의 그 어떤 그 기본권, 헌법적인 기본권, 예컨대 뭐 참정권을 박탈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막 있었습니다. 그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펜실베니아라는 그 동네에 개신교가 워낙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개신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교, 그 경우는 종교지만 하나의 특정 집단이 그 지역을 다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타주의,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죠. 또 그 전국적 효율성 악화, 전국적 또는 이제 그 광역적 효율성이 악화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가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일단 뭐 그 지방 분권에 관해서 그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재정에 관해서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방 재정의 제일 큰 이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지방 재정이 너무 돈이 없다 이겁니다.
돈이 없다. 그죠?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이 없을 때 씀씀이를 줄이지 않습니다. 줄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자녀가 출가했어요. 출가했는데 돈은 별로 없는데 막 잘 써요. 잘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충분히 대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피차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을 얘기할 때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그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세 더하기 지방세 분의 국세 그러면 그게 80% 됩니다. 그리고 국세 더하기 지방세 분의 지방세 그러면 그게 20%예요. 국세를 한 80% 가져가고 지방세를 한 20% 가져간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그 8대2 그걸 가지고 보면 이게 국가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조금밖에 안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슈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가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걸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것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굉장히 여러 번 그 국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했어요. 뭘 시도했냐면 국가의 권한이 몇 개가 있느냐? 어떤 권한이 몇 개가 있느냐? 지방의 권한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이 권한을 수행하는데 얼마가 들 거냐? 뭐 이런 걸 따져봤는데 사실 이게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국방비, 그럼 국방비를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 국방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적정 수준이 얼마냐? 이걸 계산해낼 수가 없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 지금의 국방비를 더 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즘같이 안보 불안이 많이 있는 경우는 또 더 많이 국방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능 또는 권한 이걸 가지고 국가와 지방 간에 재정을 나누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 그 변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 변화. 그래서 과거보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졌느냐 좀 나아졌느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보면 지방재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무슨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는데 다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국고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직접 복지 수혜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파악은 자치단체가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거쳐주는데 그 거쳐주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다 그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용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에 이제 소위 보조율, 예컨대 그 기초연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기초연금 20만 원까지 드리는 그런 기초연금의 경우 한 80%, 중앙정부가 한 80%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되는 그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몫이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노인들 자꾸 늘어나니까 점점 커지죠. 또 새로운 복지정책,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니까 점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몫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재정 부담의 증가율만큼 자치단체들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재정 수입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런 그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 소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지방 재정이 그렇게 과거보다 어려워졌으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돈을 더 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앙정부는 돈이 남아돌까요? 부족할까요? 중앙정부도 부족합니다. 그 중앙정부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뭐냐 하면 그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중앙정부가 합니다. 그걸 법률의 형태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국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국회가 그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재정 부담이 국가와 지방 양쪽으로 이제 다 가게 돼 있어요. 국고 보조율에 따라서 이제 누가 얼만큼 분담하냐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하튼지간에 양쪽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그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해요. 중앙정부는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향후 우리 재정 이 수입 추이를 예측을 했을 때 이게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조건을 어떻게 좀 강화할 거냐, 좀 완화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긴 있으나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결정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냥 남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돈만 되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죠. 중앙정부 결정을 해버려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재정 사정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지금 별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돈만 내는 거죠. 그거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별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결정했으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시키고 싶으면 지방자치단체 장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지방재정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부담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제도를 도입을 하지만, 또는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온전히 다 재정 부담을 하면서
그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좀 나눠다오 뭐 이렇게 그 요구할 충분한 거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정도 이제 그 맛보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 재정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지방 재정의 구성은 이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자체 재원은 이제 그 지방세와 이제 세외 수입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재원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수입이에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기 돈이다. 그 다음 이제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 그 지방세 말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걷는 모든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 재원 또는 이전 재원. 그러니까 의존 재원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걷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중앙정부나 상급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좀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존 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전 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어 온 돈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럼 이제 지방세부터 보면 지방세는 국세하고 비교했을 때 세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14개 세목이고 지방세가 11개 세목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이제 다 이제 통폐합이 돼서 지금은 11개 세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와 이제 시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세목을 나눠 갔는데 도세는 이제 6개 세목, 시군세는 5개 세목. 그리고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하고 이제 또 세목을 나눠 갖게 되는데 이 광역시세는 9개, 그리고 자치구세는 2개에 불과합니다. 시군이나 자치구나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왜 시군은 세목이 5개나 되고 자치구는 세목이 2개밖에 없느냐?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자치구는 시군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군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치단체로 보는 거고 자치구의 경우는 좀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치단체다. 그러면 자치구는 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느냐? 자치구는 특성이 뭡니까?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이제 예컨대 대전 같으면 5개 구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럼 5개 구로 나눈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구 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퇴근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어떤 나는 뭐 이 서구에 사니까 서구에 있는 직장에 다녀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 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니까 어때요? 예를 들면 이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이 도로, 교통에 관한 그 사무를 자치구에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죠? 그죠? 시군의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서로 시가 있고 군이 있고 시, 군 사이에 어느 정도 경계도 있고 물론 거기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주지와 그러니까 자기의 주민등록지와 실제로 자기가 낮 동안에 가서 일하는 그런 지역이 서로 달라요. 자치단체가.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소위 광역 행정의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즉
서구 또는 중구 이렇게 구 단위의 행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 구를 다 포괄하는 그런 광역 행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도로, 교통, 또 뭐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또 뭐 있어요? 쓰레기. 이런 것들은 개별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구청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그 소각장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광역 행정에 관련된 그런 사무 또는 권한들을 시군들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자치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능이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목도, 지방세 수입도 그만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목이 자치구의 경우는 이제 2개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그 세외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세외 수입은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올해에도 들어왔고 내년에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 임대 수입 같은 거, 또 사용료,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은 이제 올해 들어왔다고 해서 내년에 또 수입이 들어올 그 보장이 없는 그런 세. 그런데 재산 매각 수입, 서구청이 예를 들면 어떤 공유지 땅을 또는 건물을 올해 팔았다고 해서 내년에 또 팔아서 그 수입이 또 들어오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임시적 세외 수입, 그래서 세외 수입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세외 수입은 그렇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재원이 있어요. 사실 이 지방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항목이 이전 재원입니다. 국세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우면 국가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재정이 너무 어려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이제 국가가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이제 파산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방 정부가 파산하면 주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주정부가 파산하면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파산한 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러죠. 일본의 그 유바리시라는 그런 자치단체 실제로 파산을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 지방 재정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전 재원이에요. 그래서 이전 재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 재정에서는 이전 재원은 이제 크게 2가지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지방 교부세,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 교부세라는 것은 이제 그 내국세라는 것은 이제 국세 가운데 관세하고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를 내국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대부분의 세목이 다 내국세예요. 그 목적세하고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의 19.24%를 그냥 뭉텅이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돈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내국세를 100원을 걷었다. 그러면 19.24원을 그냥 지방에다 넘겨줍니다. 그대로 넘겨줘요. 그래서 그 넘겨준 돈은 이제 보면 이제 그 보통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이 97%, 아까 19.24%의 97%를 이제 그 보통교부세로 교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 3%를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교부세, 지방교부세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그 마이너한 것들이니까 넘어가고요. 보통교부세를 보면 용도 지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면서 용돈을 뭐 5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야, 이 용돈이야. 그리고 이건 네 맘대로 써. 필요한 대로 써.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이제 국고보조금을 보면 돈을 주는데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아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도 그게 넘어올 거라는 걸 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은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 줍니다. 그래서 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특징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용돈 보통 매달 주는 50만 원 말고 갑자기 얘가 뭔가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돈을 주는데 그때 이제 돈을 뭐 1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요 돈은 꼭 컴퓨터를 사라 이러고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넘겨주는데 국고보조금은 그런 거 없다. 그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고 국고보조금 반대로 용도를 정해서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을 좋아할까요? 용도 안 정하고 주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정하고 주는 돈을 더 좋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율이 있어요. 즉 예산이 1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원을 전액 주는 경우도 아주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예컨대 80%만 준다. 그러면 사업비의 20%는 자치단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너 컴퓨터 사고 싶냐? 100만 원이야? 그러면 아빠가 80만 원 줄 테니까 나머지 20만 원은 네가 용돈 아껴서 또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보태라. 이렇게 하죠? 네. 그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기분 좋아요? 나빠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감정이. 컴퓨터 사라고 80만 원 받은 건 좋은데 거기에 20만 원 내 돈 갖다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 20만 원 갖다 댈 돈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는 경우 다른 데 쓸 때 많은데 이거 20만 원 하려면 참 피곤하단 말이죠.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를 받고 싶어 하겠어요? 국고보조금 받고 싶어 하겠어요? 지방교부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즘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 늘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복지 분야에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무조건 좋은 돈이에요. 많이 오면 무조건 좋은 돈이지만 국고보조금은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안 좋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야 국고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중앙정부가 강제로 막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치 않는 어떤 부모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자녀들은 원치 않는다. 예컨대 무슨 좋은 책을 사서 읽어라. 그러면서 2만 원짜리 책인데 10,000원만 주고서 나머지 10,000원은 네가 대라. 읽고 싶지도 않은데. 그럼 싫어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해라. 그럼 대폭 축소해라 그럴 때
그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다 없애고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뭘로 돌려달라?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중앙정부는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국고보조금의 그 용도를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꼭 요거는 뭘 여기다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자기 국가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그 상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배분 방법이 있는데 이 배분 방법은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19.24%를 그 지방에 넘겨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240 몇 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면 그 240 몇 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교부세 그 아까 말씀드린 97%에 해당하는 그 보통교부세는 단체별로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을 이제 산정을 하고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자치단체가 이제 그 지방세를 걷어요. 그러면 그 걷은 지방세 중에 그 목적세가 있고 이제 보통세가 있는데 보통세 한 80% 정도를 이제 기준재정 수입으로 인정을 해줘요. 여기서 기준재정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재정 수입이다.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충당하는데 써야 될 돈이 한 80%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수입이 예컨대 100만 원이다. 근데 그 100만 원 가운데 한 80만 원 정도는 늘상 쓰는 돈, 생활에 필요한 돈, 한 20만 원 정도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써야 될 돈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재정 수입액은 보통세 한 80% 정도로 기준재정 수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준재정 수요액은 그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 기준재정 수입액이 있고 기준재정 수요액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한다면 여유가 생기겠죠. 근데 그 반대라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돈이 기준재정 수요액인데 그 충당해야 될 기준재정 수입액이 그보다 적다면 돈이 모자라죠.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재정 부족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과 또 사용해야 되는 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 부족액이 많은 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주고 재정 부족액이 적은 자치단체에는 조금 주고 만약에 재정 부족액이 마이너스다. 즉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보다 더 커요. 돈이 남는다는 뜻이죠. 그런 자치단체한테는 한 푼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 기준재정 부족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오히려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뺏어가서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남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한 푼도 주지 않는데 이제 그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렇게 지방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자치단체가 2개가 있어요. 어디하고 어딜까요?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그 두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5개 시도는 전부 다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은 달라지죠. 이제
그게 이제 지방교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19.24%를 이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그냥 넘겨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차이를 그만큼 완화시켜 주겠죠. 아까 8대2, 국세지방세 8대2를 거뒀는데 그 거둔 것 중에 19.24%, 내국세 19.24%를 넘겨주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그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불균형을 좀 줄여준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를 이제 그 나눠주는 작업, 그것도 재정 부족에게 비례해서 나눠주는 작업은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재정 부족액이 많은 자치단체는 더 줘요. 그러니까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덜 부족한 데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 거기 보시면 이제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특별교부세.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보통교부세, 우리 그 내국세의 19.24%의 97%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뭐냐면 이제 보통교부세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즉 보통교부세는 그냥 통상적인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기준재정 수요 얘기할 때.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거 말고 수시로 막 터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면 그거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 수습도 하고. 근데 그거를 홍수가 나면 자기 수입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런 홍수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그 홍수를 수습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준재정 수요액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혀 그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그 들어가지 않는 그런 항목들에서 어떤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해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지역 현안, 재난 안전관리, 시책 수요 뭐 등등 해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보통교부세를 보면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일반 재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원. 여기서 일반 재원이라는 것은 목적, 용도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일반 재원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말이 특정 재원이에요. 특정 재원.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그 특별교부세는 특정 재원이 되겠죠. 이건 홍수 수습하는 데 써라. 그리고 용도를 정해주는 돈.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대부분이 다 일반 재원이고, 그 다음에 일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 이제 그 특정 재원인데 비해서 국고보조금은 다르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이제 그 특정 재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그 지방재정의 현황을 보시면 국가 예산하고 지방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이게 2017년 보니까 중앙정부가 54.6%, 자치단체가 34.8%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지방교육이 있는데 이 지방교육은 그 지방교육청을 얘기합니다. 지방교육청. 그래서 이 재정도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통계도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중앙정부가 54.6%고 자치단체가 34.8%, 지방교육, 그 지방교육과 자치단체를 합하면 이게 한 45점 몇 퍼센트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그 비율을 보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더 비중이 높다, 더 돈을
많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표 3을 보시면 요거는 재정 사용액이에요. 재정 사용액. 사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돈을 쓰는. 그러면 중앙정부는 돈을 많이 걷어요. 돈을 많이 걷는데 그 중에 19.24%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고 했죠. 지방교부세로. 또 국고보조금도 주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정 사용액 기준을 놓고 보니까 이게 역전된다는 거죠. 역전. 그래서 2017년을 보면 중앙정부는 40%밖에 안 쓰고 아까 53%, 4% 그랬는데 실제 쓰는 걸 보면 40%밖에 안 되고 자치단체가 45%,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단체가 14.9% 그래가지고 뭐요? 약 한 60% 정도를 그러니까 4대 6이 된 거죠. 4대 6. 실제로 돈은 누가 많이 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 아까 그 지방교부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국세의 19.24%라고 했잖아요. 지방교육청에다가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랑 비슷한 거. 그걸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인데 얘는 뭐냐면 이거는 금액이 내국세의 20.27%예요. 얘 내국세의 20.27%는 그대로 지방교육청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내국세를 많이 걷잖아요. 많이 걷는데 지방자치단체에게 19.24%, 지방교육청에다가 20.27%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세 걷어가지고 거의 한 40% 정도를 국가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제로 재정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면 지방 쪽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세입의 구성 요소 이렇게 보면 지방세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 수입이 있고 또 자주 재원, 또 이전 수입, 의존 재원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보면 그 자체 수입이 이제 2017년 기준으로 48.4%, 이전 수입이 40.3%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이 그래도 조금 자체 수입이 더 많은데 이전 수입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방채가 있어요. 지방채. 이 지방채를 보시면은 지방채가 2017년에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굉장히 지방채가 적어요. 지방채가 적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겁니다. 빚이 별로 없다는 거죠. 특히 뭐 대도시의 서구청 이런 자치구는 거의 빚이 제로고요. 제로고 그 광역시나 특별시가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 재정 건전성이 아주 극도로 좋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 위기 누가 얘기하면 그거는 저거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얘기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람이 얘기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 재정은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 최고일지도 몰라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으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은 국가 채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전 세계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재정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줄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2016년과 2017년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1.7%가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9.7%가 줄어들었어요. 지방의 그 채무가 이렇게 막 줄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날 자꾸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 부족하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지방채 발행하시오. 지금 국가도 돈이 없어가지고 국채를 엄청 발행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도 지금 다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는 돈 없어 자꾸만 국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 안 하면서 자꾸 국가에다 돈 달라 그러면 그게 타당합니까? 이런 식의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 쪽에 이걸 좀 그동안 국가가 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지방채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막 지방채 발행하고 싶어요. 발행하고 싶습니다. 왜? 지방채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들이 그 다음 선거에 찍어요, 안 찍어요? 찍습니다. 찍어요. 지방채 얼마 늘었는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채는 뭐예요?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문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인천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인천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이유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시안게임 유치하면서 뭐 경기장 짓고 무슨 뭐 지하철 놓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육박했어요. 근데 40%가 되면 이게 심각 어떤 중앙정부 통제가 들어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 문제가 됐던 그 시기에는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전임 시장은 벌써 그만두고 나간 지가 오래된 분이죠. 자치단체 장들은 지방채를 막 발행하고 싶어요. 자기는 별로 책임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게 그런 지방채 발행 권한을 좀 더 재량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저는 상당히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차원에서 지역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굉장히 지방 거긴 뭐 성 자체가 굉장히 나라 같은 거니까 거기다가 지방채 발행 권한을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지방채를 엄청 발행해가지고 성 차원에서의 지방채가 이제 워낙 문제가 돼가지고 중앙정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방 재정의 위기가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잘 지키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출 구조별 순계 예산 규모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사업비로 쓰느냐, 행정 운영 경비로 쓰느냐, 아니면 기타로 쓰느냐. 그러면 행정 운영 경비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정책 사업, 사업비 가운데서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어요. 이 보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은 이제 그 말고 자기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보조 사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업을 그만큼 덜 한다는 뜻이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정해서 돈을 주면서 이 용도로 쓰라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보조사업 비중이 40.4%고 자체사업 비중이 41.3%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체사업 비중이나 보조사업 비중이나 비슷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치단체가 돈을 자기가 쓰긴 쓰지만 실제로는 쓰는 돈의 한 절반 정도는
자기 뜻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중앙정부가 정해준 용도에 따라 맞춰 쓰는 거니까. 물론 그 사업들 가운데서는 자치단체도 하고 싶은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자고 그래. 그런 사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보조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그 사업 용도로 돈을 쓰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돈을 대응자금을 대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주재정권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의 이슈를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수직적 재정 격차, 이 수직적 재정 격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정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그 격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쓰는 지표가 국세 대 지방세, 거의 세율인데 비율입니다. 비율, 국세 지방세 비율.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한 2017년에는 이제 76대 24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8대2 말씀드렸는데 8대2 상태는 이제 2011년, 12년, 13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이게 2014년 이후부터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8대2에서 그나마 이 76대 24 이 정도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지방 소비세라는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그 지방 소비세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세의 그 일부를 띄어서 국가가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었는데 요 2014년 무렵에 그 부가가치세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원래 한 5% 준 것을 10 몇 % 이상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이제 이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76대 24, 그 8대 2보다는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방재정의 의존도는 이제 그 자기 수입 가운데, 전체 수입 가운데 그 이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을 보면 자체 수입이 48%, 이전 수입이 이제 40%. 그래서 전체 그 수입 가운데 한 40% 정도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평균을 잡으면 한 100원 돈을 쓴다면 그 중에 한 40원 정도는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으면 말하자면 그 자체 수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주 재정권이 더 강화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서구청이 그 대전시로부터 돈을 받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목소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제 수평적 재정 격차가 있어요. 이 수평적 재정 격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죠.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뭘로 표시를 하냐면 지방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세입 총액분의 자주재원 수입이죠.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그래서 내가 쓰는 돈이 100원인데 그 돈 가운데 얼마가 내가 벌어들인 돈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이제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 재정 자립도가 10%라는 건 뭐예요? 내가 100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벌어들인 돈은 10원밖에 없고 나머지 90원은 상급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다. 이런 의미죠. 이런 데는 자주 재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에게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52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거의 거기 보시면 구성비가 21.4%,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느냐?
지방자치는 뭐예요? 자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따라가요? 책임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에는 재정 책임도 같이 들어가겠죠?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예컨대 월급의 9배가 되는 돈을 부모님한테 받아간다면 지가 여러 가지 재정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 눈치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과연 가능한 구조냐? 우리나라 지방 재정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30% 미만이 49.8%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50% 그러니까 50% 이상 지방 재정 자립도가 50% 이상 되는 자치단체가 몇 개 있어요? 15개 있습니다. 이 15개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예요? 6.2%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50% 이상 되는 자치단체가 6%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이 서구는 몇 퍼센트일까요? 50% 이상이요? 그럼 얼마 좋겠습니까? 15%,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봤더니 24%. 그러니까 서구도 뭐예요? 서구 주민들이 서구가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서구청이 쓰는 돈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어디서 와요? 대전시라든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옵니다. 이 서구청에는 그 자치구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아요. 자치구는 그 대신 대전시로부터 이 보통세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지방교부세하고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은 논리로 대전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재정 부족액이 많은 구청은 대전시가 더 주고 재정 부족액이 적은 구청은 대전시가 조금 주고. 서울특별시도 강남구, 강남 중구, 때때로 서초구 이런 데는 재정 부족액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거기는 서울특별시가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강북구, 노원구 뭐 이런 데는 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의 자치구 버전이 이제 그 조정교부금 제도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 11을 보시면 재정자립도 최고 최저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제일 높죠. 이게 얼마냐면 83.3%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도 뭐예요? 90%가 안 된다는 뜻이죠. 서울특별시도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는 안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보통 교부세를 안 받는 것이지 특별 교부세는 받습니다. 뭐 액수가 미미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요? 국고보조금을 또 받게 되겠죠.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여하튼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울특별시도 83%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쭉 보시면 자치구 볼까요? 자치구 보면 서울 서초구가 68.5%, 이게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어떤 데는 서초구, 어떤 데 강남구. 68.5%인데 부산의 영도구 몇 퍼센트예요? 13.5%. 엄청 낮은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시 경우는 안산시가 72.2%, 남원시가 이제 11.3%, 전라남도 신안군이 8.6%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그 이 서구의 입장에서 아까 24% 한 25%라고 치고 서구 25%예요. 그럼 25%라는 서구가 25%라는 건 뭐냐면 25%는 서구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고 75%는 딴 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와 50%인 경우, 50%를 서구가 다 대고 50%를 딴 데서 받아오는 경우,
전자와 후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거하고 딴 데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서비스 받는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딴 데서 받아오는 게 더 좋겠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간다는 뜻이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조금밖에 안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어려움 보시면 이제 그 표 12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예요.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 봤더니 이게 아마 2017년 자료 건데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몇 %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1.4%예요. 절반 이상이 공무원 인건비도 지방세 가지고 충당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방재정이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반론도 많이 있어요. 반론도 많아요. 돈이 없으면 씀씀이를 줄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여하튼 그 자체로 보면 이게 공무원 인건비 자체 충당을 지방세로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남의 돈 가지고 쓸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결론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그 재산과세 중심의 세제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지방 세목의 숫자가 11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11개를 그 성질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세목, 또 소비에 과세하는 세목, 또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소득과세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 균등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20% 정도가 됩니다. 소득과세가. 소비과세가 25% 정도가 되고 재산세가 46% 정도가 돼요. 근데 재산세 중에서 보유과세는 재산을 보유한 데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것이고, 거래과세는 재산을 거래했을 때, 그래서 이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거래과세가 되고, 재산세가 보유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 성질별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과세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재산과세가 제일 비중이 높고, 재산과세 중에서 뭐가 제일 높아요? 거래과세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 거래과세 대부분은 뭐예요? 취득세예요. 옛날에 그 등록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록세가 이제 여기다 포함이 된 취득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왜 별도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 재정이 이제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이 지방세가 지방세 성장 추이, 증가 추이를 놓고 보면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가운데 이론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성장이 빠를 것 같습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소득과세가 제일 빨라요. 즉 뭐냐면 소득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득 변화에 따라서 얼만큼 세수가 늘어나느냐, 또 재산세 같으면 재산 가액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세수가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위 탄력성이 높은 세제가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세제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세 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요?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의 수준을 더 높이 요구하겠죠.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뭐예요? 우물물만, 우물 펌프로 다 물 먹어도 됐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수돗물, 지금은 생수까지 먹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 소득 탄력성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더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높은 세제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소득세의 경우는 어때요?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누진과세잖아요. 누진과세. 누진과세다 보니까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어때요? 비율 자체가 달라지죠. 세율 자체가. 그래서 더 많이 걷어요. 그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소비과세의 경우는 그 소비한 액수 느는 만큼 그렇게 세금이 늘겠죠. 근데 재산과세 어때요? 재산과세는 부동산 가액이 시가가 막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과세는 뭘 가져요?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는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산세를 매겼는데 시가로 매겼다. 그러면 1년 후에 그 시가 가지고 이제 재산세를 매기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재산 가치가 또 확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다 보니까 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 재정의 성장성에는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하다는 거예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성장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 불리한 재산과세 비중이 우리나라는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결국 지방 재정이 이제 자치단체 주민들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근데 국세의 경우는 소득세,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같이 소득세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위주로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보시다시피 그 거래과세 비중이 31.1%로 7%로 제일 높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죠. 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지방재정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취득세가 많이 거치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가 많이 거치겠죠? 근데 취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방재정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항상 부동산 경기가 좋은가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인천 말씀드렸었는데 인천이 한때 제일 잘 나갔습니다. 인천에 무슨 청라지구 개발, 무슨 뭐 영종도 개발 해가지고 다른 시도가 막 인천 부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 막 부동산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하니까 새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새로 소유권이 되고 뭐 취득세, 등록세 막 내잖아요. 그래서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인천시에서는 자만을 한 거죠. 이게 계속 들어오겠거니 이러고서.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거예요. 근데 아시안게임 할 때쯤 되니까 뭐예요?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시안게임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정된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중앙정부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할 수 없이 지방채 계속 발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거죠. 또 중앙정부가 계속
부동산 경기를 막 이렇게 부추기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방 재정이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금 재산 과세, 특히 그 중에서 거래 과세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은 아까 소득 소비 과세에 비해서 성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 아까 취득세,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지방재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로, 이슈로 제가 이제 거기다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재정과 시도교육청 재정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19.24%가 이제 그 시군으로 내려가고,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따로따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경우는 복지정책 강화로 인해서 계속 그 자체 재원이 국고 보조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는 이건 20.27%로 조금 더 많잖아요. 근데 그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는 계속 그 비율대로 가는데, 문제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재정 수요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의 20.27%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총액은 계속 늘어나겠죠.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뭐 2%대긴 하지만 여하튼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득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얘는 막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재정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방행정, 이 일반 시도나 시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새로운 재정 수요 때문에 점점 쪼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행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 지방교육 재정과 일반 지방 재정을 이제 통합해서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기 지역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이제 오히려 교육재정 쪽에 돈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함으로 해서 소위 칸막이가 쳐짐으로 해서 재정의 경직성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에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